우리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영화의 은밀한 매력. 나그네는 길 위에서도 쉬지 않는다. 첫 번째.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김재석 PD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영화 파리 텍사스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왜 굳이 두 번까지 해야 될 영화냐 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좀 근래에 본 근래라면 한 3년 전에 봤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저한테 충격을 준 작품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는 영화라서 두 번에 걸쳐서 파리 텍사스를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파리 텍사스는 또 길을 주제로 한 영화예요. 그래서 길을 중심으로 한 노래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악부터 듣겠습니다. 그 김영동 국악 쪽으로 하시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영화 음악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중에 먼 길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동의 먼 길입니다.
네, 김영동의 먼 길 들어보셨습니다. 김영동 씨는 뭐 대표적으로 그 산포 가는 길이란 영화에서도 그 음악이 직접 작곡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이쪽 국악 쪽에서도 좀 많이 알려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히 먼 길 앨범 전체 앨범은 굉장히 듣기 좋고요. 제가 이 음악 들으면서 예전에 휴가 나왔을 때 같아요.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눈이 펄펄 쏟아지는 그 한 밤 11시 정도 길을 걷고 있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데 저 굉장히 좀 감상에 젖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어떻게 노래를 들으셨나요? 그때 이어폰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이어폰. 그때 이어폰이 있었군요. 네네, 이어폰이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네.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참 굉장히 좀 감상에 젖었던 시간을 경험했었습니다. 네, 어떻게 재석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영화 이 파리텍사스 분하고 고생 많이 했죠. 네, 이 영화가 좀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즘 영화들은 다 OTT에서 서비스를 하잖아요. 아니면 각자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하는데 이 영화는 찾아보니까 그런 건 없어가지고 네, 다른 경로로 이제 영화를 구했고요. 최근에 영화를 볼 만한 어떤 마음적 여유랄까 그런 게 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한 영화는 봤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원더풀 라이프를 봤었는데요. 네. 저한테는 되게 걸작이었던 그래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봤긴 봤었는데 네. 그 감독님은 좀 밋밋한 느낌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또 괜찮다고 하자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저는 아무래도 뭐랄까 이게 그 영화는 아무래도 이 사람이 이제 죽은 다음에 마지막 그렇죠. 소재는 되게 신선해요. 네, 마지막 하나의 기억을 가져간다면 어떤 걸 고를 것이냐라는 질문인데 영화를 보는 우리한테도 우리도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삶에서는 어떤 기억이 있을까라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 가다 보면은 결국 그 기억을 재현하는 과정이 영화를 제작하는 또 과정이잖아요. 네.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카메라 속에 담는 그 프레임 속에 담는 대상도 있지만 그 대상이 보는 그 우리와 같은 스태프들 그 장면을 담아낸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파리텍사스는 또 2시간 반 정도 되잖아요. 2시간, 네. 한 130분 정도, 130, 40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표시는 2시간 25분, 2시간 20분 돼 있거든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앞번에 급하게 보느라고. 근데 영화가 처음부터 좀 흥미로운 지점이랄까요? 영화가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얘기할 내용이지만 한 남자가 이제 사막에서 걷다가 그쵸. 이제 쓰러지고 동생에게 연락을 하잖아요. 어떤 의사가. 그 동생이 찾아오는데 동생이 찾아도 뭐 반갑게 이렇게 대하면서 바로 그냥 차를 타고 간다거나 그러진 않죠. 네, 지금 얘기하면 안 되고요. 조금 이게 2회에 걸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이따가 얘기할 테니까요. 참고로 저도 이거는 근데 사실은 큰 화면으로 봐야 돼요. 굉장히 오늘 촬영도 굉장히 미장센도 예쁘고 해서 저도 아마 그 대전 아트 시네마에서 봤던 것 같아요. 대전 아트 시네마에서 상영을 했었군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이런 파리텍스 같은 작품들은 꼭 큰 화면으로 봐야지 훨씬 더 그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근래 좀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우리 배우 강수연 배우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일이 발생했죠. 혹시 강수연 배우 영화 본 작품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그죠? 이제 부고 소식이 전해진 뒤에 뭐 온라인 상에서도 그렇고 영화와 관련된 그런 계정들에서 이 강수연님의 어떤 필모그래피가 쭉 이렇게 맞아요. 날도 있었잖아요. 저는
한 편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수현 배우,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어차피 이제 이 강수현 배우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소개를 해줬으니까 그 중에서 제가 본 작품들 중에서 이 정도는 좀 볼만하다 하는 작품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강수현 배우에 대한 추억을 좀 잠깐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배우 강수현은 저는 고귀생일기가 가장 기억에 나요. 오늘 아역 배우부터 출발했던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 아역 배우에서 그 성인 배우로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한국 이렇게 연예계에서는 보면은 아역에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배우 강수현은 아마 그걸 훌륭하게 넘긴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게 아마 그 기폭제가 씨바지예요. 씨바지. 네, 씨바지는 한번 이두영 감독 작품인가요? 네. 베니스에서 여우주연상. 이두영 감독인가요? 임권택 감독 아닌가요? 아, 임권택 감독인가요? 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근데 저는 임권택 감독으로 알고 있는데, 네, 씨바지를 통해서 이제 이 상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어떤 분기점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강수현 배우는 그 드라마 고귀생일기도 기억이 나요. 손창민 씨랑 나왔던 드라마인데 거기서도 연기를 좀 잘했었고.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게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라고 있어요. 네네네. 박중훈이랑 나왔는데 이것도 볼만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감성이 한 30년 전 거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되게 경쾌하게 잘 묘사한 영화이기도 하고요. 뭐 씨바지는 워낙 또 상까지 받았으니까 볼만할 것 같고 그 다음에가 이제 아재아재 바라제에서 모스크바에서 여우주연상 받으면서 이 두 작품도 영화 괜찮습니다. 네, 아재아재 바라제도 아마 아재아재 바라제도 임권택 감독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네. 작품 볼만하고요. 네. 그리고 이명세 감독이랑 한 영화도 있어요. 지독한 사랑. 저는 처음 들어보는. 예, 이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영화고요. 두 사랑의 집착과 광기를 보여준 영화인데 또 이명세 감독이 또 굉장히 좀 동화적인 묘사를 많이 하잖아요. 아, 강렬하죠. 네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저한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영화이기도 해요. 근데 처녀들의 저녁 식사라고 있거든요. 임상수 감독. 네. 이것도 굉장히 좀 괜찮은 영화예요. 근데 강수현 배우가 나오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났어요. 저희는 진희경과 김여진 배우가 생각났는데 강수현이 나왔다는 걸 내가 다시 검색하면서 눌렀는데 거기서 아마 다른 배우들이 더 강렬했던 것 같은데 이 처녀들의 저녁 식사도 괜찮습니다. 처녀들의 식사 괜찮고요. 그대 안의 블루도 나왔었고,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이제 그대 안의 블루도 나왔는데 워낙 오래된 배우이기 때문에 강렬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들은 바로 이제 씨바지나, 그 다음에 지독한 사랑, 처녀들의 저녁 식사,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 이 정도를 한번 보면은, 필모그래피 보면, 이 강수현 배우의 어떤 그런 여정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정지영 감독의 블랙잭이라고 있어요. 네네. 아마 거의 최초로 시도했던 그 스릴러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본 영화는 없지만 네. 그 옛날 한국 영화에 대해서 뭐랄까 약간 흑백 영화처럼 네. 선입견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강의를 듣다가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그 영화가 지금에도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옛날 영화지만 잘 만든 영화는 지금도 뭐 지금 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작품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한국 영화들 워낙 검열이 심했기 때문에 좀 괜찮은 영화들 찾기는 어려워요. 네. 영자의 전성시대도 워낙 김호성 감독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히트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호스티스물 시리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네네네. 한번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하도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임권택 감독은 그 중에서도 그나마 이 한국 영화의 어떤 저력을 보여줬던 감독이라서 이 씨바지나 그 아재아재 바라제 그밖에 이따가도 이제 임권택 감독의 영화 얘기를 할 텐데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해서 임권택 감독의 영화가 또 2개가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하나 언급할 거고 뒤에 후반부에 그 안개마을 했는데 요즘에 제가 임권택 감독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는 잘 이렇게 좀 몰랐었는데 다시 요즘에 이제 찾아보니까 그래도 한국 영화사에서 굉장히 좀 큰 족적을 남긴 감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뭐 살아계시고 있지만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강수현 배우랑도 그런 되게 여러 영화들 같이 했었는데 예, 먼저 또 젊은 나이에 떠나는 바람에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 나그네는 길에서 쉬지 않는다. 원이 이게 누구냐면 그 이재하 소설가의 제목이에요. 이재하 그 소설가가 지은 제목인데, 근데 제목이 좀 되게 멋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좀 잔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길 위에서도 쉬지 않는다? 계속 그게 걸어가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이 길을 주제로 한 영화, 로드무비라고 하죠. 뭐 그런 영화들에 관한 걸 이렇게 좀 명명한 것 같아서 제가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길을 다룬 영화들을 생각하면 그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가 가장 기억이 나요. 저는 만다라 영화는 보지 못했는데 네. 예전에 책으로 한번 접했었던 네. 기억이 나요. 그게 남북 그런 단절과 관련된 아니요. 아닌가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재석 씨는 봤어야 될 건데 이 영화. 이거 깨달음에 관한 얘기인데. 네네네. 저기 김성동 씨의 만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예. 그 소설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었거든요. 뭐냐면 이 법운이란 그 정말 수행 과정에 있는 스님이 어느 날 그 지산 스님을 만나요. 땡중이라고 하죠. 땡초중이라고 해서 정말 좀 뭐 그 불교의 계율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그런 자유인 것 같아요. 조로바 같은 느낌의 그 사람을 만나면서 서서히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거든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봤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강렬했던 영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끊임없이 이 스님과 같이 길을 걸으면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좀 묘사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 꼭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다라가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길에 관련된 영화 하면은 떠오르는 게 저는 만다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파리 텍사스도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파리 텍사스는 길 위에서 시작해서 길 위에서 끝나는 영화예요. 아마 영화 이렇게 초반과 후반을 보시면 됐고, 초반 주인공 트래비스가 길을 헤매죠.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지만 첫 장면이 뭐예요? 그 사막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사막 이렇게 사막에서 카메라가 계속 움직이다가 저 멀리서 걷고 있는 한 남자가 이제 보이는 장면이죠. 그래서 거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이 길 장면이. 그런가요? 근데 왜 3분의 1을 차지할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3분의 1을 차지하고 워낙 어쨌든 이거 뭐 2시간 반 정도의 영화지만 3분의 1 정도를 길게 차지하고 있고요. 또 공교롭게도 이 프로덕션 이름이 로드무비 필름이에요. 로드무비 필름. 감독은 빈 벤더스 감독, 워낙 유명한 감독이죠.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고요. 그래서 길을 소재로 한 영화들 보면은 약간 구도하는 느낌? 뭔가 돌을 깨치기 위해서 수행하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특히 길이 또 지자체의 얼굴 마담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어느 길이 떠올리죠? 뭐 둘레길, 올레길. 네, 둘레길, 그죠. 네. 제주도의 올레길. 그리고 요즘은 웬만하면 모든 길들을 다 지금 뭐 그런 길을 잘 조성해놔서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 뭐 걷는 거를 또 뭐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이 걷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정말로 그런 아름다운 길들이 참 많아지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산티아고도 굉장히 좀 네네. 다들 한 번쯤은 최종 걷기 여행의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고 있죠. 혹시 재석 씨도 생각이 있어요? 저는 아직은 엄두가 안 납니다만, 네, 나이가 좀 더 들면은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뭐 워낙 많이 얘기해서 하는데 그냥 어느 때 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저는 근데 길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에 나오는 풍경의 미장센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도 한 5일 정도 걸어본 적이 있는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몸이 계속 그런 걷는과 땅과 이렇게 접촉하는 순간 하면서 이 사람 몸을 이렇게 약간 순환시키는 게 좀 있거든요. 네네. 그럼 마지막에는 이렇게 울컥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이 복잡할 때는 한 30분씩 이상 걸으면은 좀 그런 좋은 자극을 받아서 가끔씩 그런 걸 시도하기도 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게요. 마크 노플러라고 유명한 저기 음악가가 있습니다. 뮤지션이죠. 그 다이어 스트레치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밴드를 리더기도 한데요. 그분이 영화 음악도 많아요. 그 중에 더 롱 로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크 루플러의 더 롱 로드를 들어보셨습니다. 나중에 개 되시면 이 마크 루플러가 워낙 유명한 밴드의 리더이긴 하지만 또 기타 연주를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기타 연주를 하는데 그 영화 음악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유튜브에 한번 검색하시면 마크 루플러의 그런 영화 음악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다 들을만 하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길 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우라가 느껴져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무슨 단어 딱 강도 그래요, 저는. 강도 딱 하면 뭐 저는 또 강을 워낙 좋아하니까 강이라 딱 그렇게 부름 붙이면 뭔가 이렇게 아우라가 느껴지면서 뭔가 좀 다른 세계로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런 아우라가 느껴지긴 하는데 재석 씨는 어떤가요? 길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사실 길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섞어 쓰는 말이잖아요. 저 길로 가면은 된다 아니면은 뭐 어디로 가는 길로 따라서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길 한 글자만 놓고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냥 우리가 걷는 길과는 다른 더 무언가를 더 큰 걸 담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막 섞이기도 하죠. 네네. 물리적인 길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여정, 앞으로 나아갈 길, 뭐 미래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길에는 어떤 자기 삶을 이렇게 길을 떠나는 사람들 혹은 길 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욕망을 부리고 떠나라는 그런 메시지까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파리텍사스도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런 메시지가 좀 담겨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되게 느린 부폭의 영화예요. 그죠? 네. 카메라가 굉장히 좀 화면의 편집이나 컷이 굉장히 느리게 전개되고 있죠. 그리고 카메라와 또 주인공 트래비스의 주름진 표정, 눈빛, 그 라이쿠더의 음악도 그래요. 약간 나른한 듯하면서 그런 연주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무게 중심을 좀 잡아가긴 해요. 그래서 길을 떠나는 그런 주인공이 끊임없이 길을 걷고 있는 여정에 그런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주인공 트래비스는 이 사람의 과거 삶을 되돌아보면 어린 아내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지극정성을 다해서 어린 아내랑 살고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 아내 안고 싶어서 직장까지 그만둬요. 네, 그렇죠. 하지만 차츰 도가 지나치기 시작하죠. 그냥 어린 아내가 조금씩 못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까지 하게 되고 이런 남편의 태도에 어린 아내는 이제 버티기가 힘겨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떠올랐던 게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교회 다녔었거든요. 거기에 2명의 어린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한 분은 17살 정도의 시골에 정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성인 되기 전에 남편과 눈이 맞아서 사내 아이 2을 낳고서 시골에 정착해서 이제 시골에 사셨던 분이었고 또 한 분은 옛날에 정력결혼이라고 하죠. 가난하면은 지금 다른 중동이나 그런 데도 그런 게 있잖아. 이렇게 가난하면 이렇게 그 영화 뭐더라? 그 영화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어떤 나라? 팔레스타인인가 거기 레바논에서 만든 영화 있죠. 네. 소년이 이게 주인공인데 마지막에 소년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면서 끝나는 영화. 가버나움인가요? 가버나움. 네. 가버나움도 보면 알잖아요. 거기도 누이가 그 어느 가게 저기한테 팔려서 시집 가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 우리 그때 또 한 분도 조금은 한 20살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시골의 면수세 철물점 가게로 이제 시집을 와서 거기서 아들 날까지 4명의 남매를 낳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증조 할머니까지 보셔요. 네. 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이분들 2분들과 합쳐서 우리가 교회에서 좀 큰 일, 작은 일을 같이 만들면 되게 즐겁게 살았거든요. 즐겁게 이제 그런 교회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도시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거기 가는 데 뜸해졌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근황들을 듣게 됐어요. 그 첫 번째 집사님은 그 아들 2을 낳았던 집사님은 다른 동네 남정대랑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갔고요. 네. 그 2번째 집사님은 마찬가지로 도시의 남자와 눈이 맞았다는 소문을 들렸다가 결국 남은 4명의 자녀를 데리고 도시로 떠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철물점을 배경으로 되게 단단하게 버틸 것 같았던 그녀의 남편도 어느 소읍에서 어떤 다방아씨와 살면서 공중재산도 공중분해되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시골에서 살면은 그런 얘기를 종종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야반도주 그죠? 네. 야반도주 있고 그래서 특히 두 번째 그 4명의 자녀를 놓은 그 집사님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은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래 정말 행복을 찾아 떠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들은 뭐 이렇게 욕하는 분도 있었지만 저는 그분들의 그 여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쩌면 새로운 삶을 제대로 찾아갔겠구나. 첫 번째 분도 마찬가지고 너무 어린 나이에 모르고 결혼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해서 이 영화 보면서 이분들의 삶과 강력하게 매치가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나스타샤 킨스키 어린 아내가 이 주인공과 살다가 그런 과정을 겪은 거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런 옛날 얘기가 제가 많이 떠올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 트래비스의 젊은 아내는 슬슬 이제 뒷걸음질을 시작하죠. 네. 남편이 너무 집착하고 하니까 그런 와중에 임신까지 해요. 아이를 낳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계속 불편한 대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늦게 돌아온 날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아내를 난로에 묶어놓고 잠들었어요. 워낙 이제 그때도 뭐 어쨌든 부인이 뭐 이제 아내가 뭐 이상한 짓을 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아내는 그 난로에 묶어놓은 끈을 풀고 불을 지르고 도망가요. 그래서 남편은 집을 뛰쳐나와서 4일 동안 무작정 걷다가 나중에 4년 동안 계속 걷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에서 이 트래비스가 계속 걷는 장면은 바로 그 4년 동안 걷는 장면의 시작이 그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결국엔 4년 동안 걷다가 몸에 물 기운이 없어서 뭐 거의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걸어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트래비스의 동생이 그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가죠. 근데 계속 이 남자는 어때요? 트래비스는 자꾸 벗어나려고 하죠. 벗어나고 자꾸 네. 뒤를 돌아봐요. 그래서 저는 그 되게 대단한 스펙타클한 장면이 뭐냐면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었어요. 왜? 근데 왜 이 사람이 뒤를 돌아봤을까? 그러면 이제 동생이 뭐래요? 길이 아무것도 없어. 부질없어. 얘기를 하지만 트래비스는 어때요? 아직은 길을 밖을 벗어나 일상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아직은 길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 집착과 욕망이 되게 두려운 거죠. 그동안 아내한테 했던 그 집착과 욕망의 결과가 굉장히 끔찍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면은 특히 빨간색 모자가 좀 인상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맞을 때도 아내가 입고 있는 빨간 드레스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그 비중이 되게 높았잖아요. 그것도 어쩌면 트래비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아직은 길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아직은 더 목마르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트래비스는 아직도 그 길이 목마른 거죠. 그래서 4년을 느리게 살아왔는데 비행기는 너무 빠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출발하려고 했다가 네. 비행기를 멈추게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죠. 네, 자 마크 노플러의 또 아까 처음 들었지만 로컬 히어로를 한번 로컬 히어로란 영화에 나왔던 고잉 홈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노플러의 고잉 홈을 들어보셨습니다. 이게 집으로 돌아가던데 사실 이 주인공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참 그런 길의 느낌을 잘 전달한 영화고요. 그 포레스트 검프가 떠올라요 또. 네, 그 한 장면 저도 네, 이제 그죠. 얘기 들으면서 떠올랐었는데요. 1년 동안 그죠. 계속 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을 걷는 과정은 뭐 마라톤도 그렇겠지만 저는 이제 뛰는 건 잘 힘들어하고 걷는 게 좋은데 뭔가 이렇게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내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학교가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학교가 있다면 저는 이제 여행이 가장 훌륭한 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여행 관련 쪽을 많이 하고 있고 나중에도 뭐 여행 학교 같은 걸 좀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굳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 길에서 누군가 만나는 사람이 다 스승이 되고 배움의 현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길이 그런 걸 그런 과정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 영화는 그 깐느 그랑프리 받은 작품이에요. 황금 종려상 받은 작품이고 1984년에. 그래서 워낙 뭐 빔데스 감독은 뭐 워낙 유명하기도 하지만 잠깐 소개하자면 1945년에 태어났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영화 중에도 이렇게 길을 다룬 영화들 좀 있긴 있습니다. 세상 끝으로라는 영화도 그렇고요. 동컵 노킹도 괜찮습니다. 동컵 노킹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가는 과정인가 그런 걸 다루는 영화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베를린 천사의 시, 부에나비스타 슈처 클럽, 그다음에 제네시스 세상의 소리. 제네시스는 제가 한번 나중에 소개할 시간이 있을 건데. 네, 전에 한번 맞아 소개했죠. 예, 그래서 워낙 뭐 좋은 영화들이 좀 많아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재석 씨는 어떻게 본 영화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어떤 거였어요? 이 파리텍사스에서. 네, 아무래도 처음 시퀀스가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영화를 조금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봤었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 집중력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초반에 이 남자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계속 걸어왔으며 그 4년 동안의 시간에 무슨 사연이 있었는가라는 미스터리가 계속 흥미를 자아내면서 영화를 끝까지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흡입력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초반부에. 그래서 그 미스터리가 풀려낸지는 이따가 후반부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후반부에 나오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연 왜 다시 뭐 하여튼 그 과정을 나중에 한번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번에도 파리텍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 음악은 아까 김영동의 먼 길 들으셨지만 이 멀리 있는 빛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시도 나오거든요. 되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영동의 멀리 있는 빛 들으면서 나는 길이에도 쉬지 않는다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 그대 제1에 나는 번번이 이유를 달고 가지 못했지. 무덤이 있는 언덕으로 가던 좁은 잡초길엔 풀꽃들이 그대로 지천으로 피어 있겠지.
금년에도 나는 생시와 같이 그대를 만나러 풀꽃 위의 발자국을 남기지 못할 것 같아. 대신에 산 아래 사는 아직도 정결하고 착한 너희에게 시집 한 권을 등기로 붙였지. 객초라는 몹쓸 책이지. 상소리가 덜어 나오는 한심한 글들이지. 첫 페이지를 열면 그대에게 보낸 처녀 네 사곡이 나오지. 표지를 보면 그대는 저절로 웃음이 날 거야. 나 같은 똥통이 사람 돼 간다고 사후 반가워할 거야. 물에 빠진 사람이 적삼을 입은 채 허우적거리지. 말이 그렇지. 적삼이랑 어깨는 잠기고 모가지만 달랑구리에 솟아나 있거든. 머리칼은 겁먹어 오그라 붙고 콧잔등엔 기름칠을 했는데 동공 아래 파리똥만한 점도 꺾었거든. 국적 없는 도화사만 그리다가 요즘 상투머리에 옷고름 댕기 무명치마 날 잡아 잡수 겹벗은 신고 뛴다니까. 유치한 단청 색깔로 붓의 힘을 뺀 제자 보면 그대의 깊은 눈이 어떤 내색을 할지. 나는 무덤에 못 가는
머리맡에는 그대의 깊고 슬픈 시선이 나를 지켜주고 있더라도 그렇지. 싹수가 노랗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어떠우?